안녕하십니까. EPR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12월 투자 전략에 관련된 저희 하우스뷰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체인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경제 상황과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투자자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향후에 장기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통해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1년 1월을 타겟으로 한 2020년 12월 달에 본 시장 상황입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을 분석했을 때 저희는 경제 상황에서 투자 지표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소비 지표가 약간 약세를 보여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 혹은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아웃풋을 가지고 어프로치 해야 된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자산의 어떤 평가,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있는, 소위 말해서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는 현재는 주식이 채권보다 좀 나은 상황이고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나은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좀 나은 상황으로 좀 접어들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지금 판단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험의 허용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펀더멘탈 위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기 위험이 어느 정도 축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익스펙테이션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 시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저금리에 해당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즉 예전에는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 유동성을 기초로 한 성장주, 장기 성장률만 시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현재에서는 이런 저금리가 거의 끝날 것 같은, 즉 저금리에 목매달고 있는 투자는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즉 저금리에 포커스를 둔 투자 전략은 조금 리뷰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게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 허용 수준에서 가장 고려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포트폴리오의 방향은 그러면 안전자산보다는 좀 위험자산을 좀 사는 게 맞고, 신흥국 자산의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게 채권이나 주식 측면에서 좀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고금리 채권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고, 기금속에 있어서는 즉 금과 은보다는 산업용 금속이 유리한 국면이다 라는 게 저희가 2012년의 데이터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2021년 1월 달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페드의 경기 방향 사이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영으로 표시된 것들이 대부분 리세션, 즉 불황이 왔었던 시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2020년 11월 말 기준, 즉 2020년 12월 달에 들어가는 구간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입니다. 즉 그 사이 동안에 이렇게 올라왔던 불황의 리스크가 접어들면서 미 연준의 페드의 모델 기준으로도 불황 가능성은 거의 지금 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즉 2021년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불황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접어도 되겠다라는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 트럼프의 당선과 그리고 바이든의 우위,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바이든의 당선을 꿈꾸고 있는 폴란드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흥국 내에서도 좀 낮은 성과를 보였고, 그리고 바이든의 당선을 오히려 더 추구했었던 한국과 멕시코 같은 국가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리스크가 신흥국 내에서도 성과 차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펀더멘탈 경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투자의 선행 지표인 PMI와 그리고 미 연준의 어떤 움직임과 그리고 향후에 들어온 정보 FX, 그러니까 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MI, 글로벌 공급자 구매 지수, 즉 향후에 이런 서플라이어들이 재고를 어느 정도 축적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의 방향을 보고 있는지, 이제 기업가들의 판단을 통해서 시장을 선행적으로 판단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PMI 핵심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 중에서 뉴오더, 신규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PMI보다도 오히려 선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PMI가 증가한다는 것은 향후에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특히 투자 관련된 경기 사이클이 개선된다는 의미고, 여기서
뉴 오더, 신규 주문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재고 축적을 해가면서 향후에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즉, 이 수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았던 리만 사태 이전 수준의 회복,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 봤었던 PMI가 쭉 점진적으로 감소했었던 부분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회복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런 힌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 관련된 부분, 특히 US 달러와 G2, 즉 중국과 미국의 이런 환율의 차이는 글로벌 자본시장에 커다란 임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 게 금리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좀 연한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즉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안화 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금리차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 즉 미국의 금리보다 중국의 시장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위안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1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금리차가 가져다주는 변화가 환율, 특히 위안화의 강세를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환율, 특히 두 나라 간의 통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힌트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부채의 규모가 이제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GDP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글로벌 부채가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GDP 대비해서 부채의 규모가 커졌다, 즉 적자가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자가 심해졌다는 것은 향후에 부채, 즉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된다.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것은 재정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국채가 발행이 많이 된다는 건 채권의 공급이 상당히 많아진다. 그럼 공급이 많은 자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선진국 국채의 미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보시게 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와 그리고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즉 트럼프의 정권 그리고 바이든의 정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양원,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이 쪼개지는 부분이 GDP가 사실 제일 낮습니다. 하지만 주가, 위험자산의 수익률 같은 경우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당 간의 경쟁 때문에 오히려 위험자산의 가격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다. 즉 내년에 양원의 어떤 스플릿, 즉 미국의 하원과 상원의 주도 정당이 달라지게 될 경우 오히려 주식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왜냐하면 S&P 500 기준으로 봤더니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게 이런 상원과 하원이 다른 당이 집권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의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즉 달러가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US 달러 자산을 사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글로벌 투자자들은 달러가 약세가 되는 구간에 오히려 미국의 자산을 더 샀다라는 부분으로 이 차트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드에서 발견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골드만삭스가 이를 보고서를 냈을 때 참 흥미있는 결과라고 다들 받아들였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되는 구간에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의 달러 자산을 더 많이 산다. 즉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이렇게 달러 자산을 더 많이 편입한다는 것은 달러가 저평가되는 혹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구간에 오히려 자국 통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의 자산 혹은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달러로 표시된 위험자산이나 고수익 자산을 사면 좋지만 일단 달러 예금이라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스마트해졌다, 혹은 글로벌 투자 스탠다드에 더더 수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게 주식 차트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국내 대형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기금의 프레젠테이션을 갔을 때, 하지만 이 차트의 주인공은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는
네거티브 일드를 표시하는 채권의 발행 규모입니다. 즉 거의 역대급으로 높은 17, 18 US 달러 트릴리언 규모이기 때문에 글로벌 채권 시장이 약 25% 이상 되는 규모의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이 됐다. 즉 향후에 금리가 마이너스인 채권이 이렇게 발행된 것은 저희가 역사적인 경제학 교과서가 만들어 나고부터도 거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 추후에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가 그럼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향후에 만약에 채권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꾸준히 늘어난다 라고 보게 된다면 이 마이너스 금리, 즉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오히려 수수료를 징구하는 이런 형태의 행태가 거의 피크에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를 이 차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멜린치에서 보고서에 작성한 이 차트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역대급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타임 호라이즌 내에서는 저희가 구경하지 못한 수준의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포지션이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